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유치권 강의를 했는데 그 시간이 짧아요, 그죠? 뭐 30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40분 할 때도 있는데 지금까지 몇 회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전체 강의 중에서 그거는 한 20% 정도밖에 안 한 겁니다. 아직은 뭐 유치권은 갈 길이 멀어요. 판례까지 정확하게 터득하시려면은. 근데 유치권만 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해서 오늘은 이제 주택임대차. 그래서 사실 이게 주택임대차 부분은 저희 실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피부로 와닿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머리식힐 겸 이번 회차에서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전입신고라든가 확정일자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등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민법이라고 되어 있는 한 장 넘기시면은 1페이지에 민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 621조 보이시죠? 예. 자, 민법 621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많이 듣는 임대차 등기가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621조 임대차 등기 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 2항에 보면은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처음에 출발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세입자로 들어갔을 때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들어갔을 때 계약 기간이 만약에 2년이라고 했을 때 그럼 2년 동안 살다 만기 때 돼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세입자로 들어간 다음에 뭐 이 계약서에 2년을 적었다. 그럼 2년 살다 나오면 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중에 건물주가 바뀐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바뀌면은 그러면은 처음에는 A, B 간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래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등장을 했잖아요. 중간에 계약 기간 도중에 건물주가 딴 사람한테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새로운 건물주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새로운 건물주는 물권자잖아요.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자이자 이 사람은 물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뭡니까?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잖아요. 나는 채권자에 불과하거든요. 물건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100% 물건이 이기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건물주가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 나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랬거든요. 건물주가 바뀌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임차권자는 채권자에 불과하니까 당신 나가. 그러면은 나가야 돼요. 그러면 길바닥에 나 앉아가지고 막 자살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방안이 보호 방안이 뭔가 하면은 임대차 등기를 하게 해주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가라고 했을 때 나 못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대항력 개념이거든요. 대항할 수가 있잖아요. 나갔을 때 나는 만기까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가겠다. 이게 대항력 개념이에요. 근데 1980년도 그 이전까지는 이런 대항력을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바닥에 나 앉아가지고 막 자살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입법화된 게 뭔가 하면은 금방 읽은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입니다. 등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거하고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임대차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계약 기간이 이렇게 있을 때 좀 짧게 얘기해야 되겠나요? 파란색으로 예.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민법 621조를 제정을 해서 주택임대차를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얘기죠. 주택임대차라는 것은 이것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물건만 등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의 물권법에 보면 물권법의 종류가 8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점유권,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하고 용익물권 같은 경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리고 소유권. 그래서 물권법에는 8가지의 권리가 있는데 물권은 등기를 합니다. 물권은. 근데 채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하고 네 사이의 문제지
대외적인 공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A, B 사이의 문제일 뿐이니까. 그럼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도 A, B 사이의 임대차 계약일 뿐이지 이건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막 쫓겨나서 자살하고 이러니까 민법 621조를 제정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민법 621조가 들어왔는데 민법 621조가 뭔가 하면은 이 주택임대차를 갖다가 채권이기 때문에 원래 등기하는 게 아닌데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택임대차가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임대차 등기를 언제 하는가 하면 계약기간이 이때 성립하잖아요. 그럼 이때 건물주하고 합의가 되면은 둘이 손붙잡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게 주택임대차 등기죠. 근데 계약기간 처음에 계약서 쓸 때 건물주가 싫어한단 말이죠. 자기 등기부가 더럽혀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 못 해주겠다 이러면 등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니까 양자가 합의하에 둘이 손붙잡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등기소에. 근데 건물주가 합의해주면은 계약서 썼을 때 이때 주택임대차 등기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건물주가 합의를 봐주지 않으면은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2년 계약인데 1년 정도 됐는데 또 얘기를 했어요, 건물주한테 등기 좀 해달라, 임대차 등기 좀 해달라. 근데 만약에 이제 이때 주인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 좋다, 등기를 해주겠다, 등기에 협력해주겠다. 그러면은 둘이 손붙잡고 등기소에서 가서 등기를 하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또 등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뭔 말인가 하면요, 금방 여기서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기간 도중에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계약서 처음에 쓸 때 집주인이 마음이 좋으면은 처음부터 협력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못 해주겠다 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중간에 그 지금 해줄게. 그럼 이때 또 임대차 등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기간이 2년이라고 했을 때 민법 621조에 나오는 주택임대차 등기는 처음에 하건 중간에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계약 기간 중간에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민법 621조의 주택임대차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주택임대차 등기가 됐을 때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어서 나가라고 했을 때 세입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는 등기를 한 사람이다. 등기는 대항력이 있잖아요. 등기를 하는 순간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택임대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민법 621조의 주택임대차 등기를 했기 때문에 난 대항력이 있으니까 나 못 나가겠다. 나 만기까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민법 621조가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이 1억을 여기서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1억 원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주한테. 근데 건물주가 돌려주지 않아요. 차일피일 질질 끌고 있단 말이죠. 아니면 당신이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임대차 빼갖고 그 돈 받고 나가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는 이제 이 임차인 같은 거 열받는 거죠. 열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 가서 꼬질러는 거죠.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저 사람이 보증금 1억을 줘야 나도 이사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이사를 못 가고 있다. 이때 신청하는 게 뭡니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그러니까 단순한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는 계약기간 도중에 하는 것이고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못 받으니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번지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라고 기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한 이제 지식을 좀 전제 지식을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라는 제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용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신청주의니까 건물주가 이제 같이 손잡고 가주지 않으면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들어온 이후에도 건물주가 협력을 안 해주니까 등기를 못하죠. 임대차 등기를 못하니까 또 건물주가 바뀌면 건물주가 나가 그러면은 대항력이 없으니까 또 쫓겨나가지고 길바닥 나가고 막 자살하고 이렇게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뭔가 하면은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폐단점이 어떤 폐단점들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공동신청주의가 되다 보니까 건물주가 협력을 안 해주면은 임대차 등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그 폐단점을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건물주가 협력하지 않아도 나 혼자 가서 신고를 하면은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등장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의 효력이 되는 거죠. 이걸 왜 만들어내는가 하면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는데 1980년도에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는 끔찍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으신 분이 워낙 사람들을 많이 죽었잖아요. 네. 워낙 많이 죽었기 때문에 민심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심을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1980년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정권 잡고 난 다음에 81년도에 이걸 만들었거든요. 뭔가 국민들을 억만져야 지가 본인이 전재산이 28만 원밖에 없지만 뭔가 이게 여론을 요즘 같은 경우도 현 정권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여론이 안 좋다 싶으면 뭐 자꾸 선심행정을 펴잖아요. 뭐 지원도 해주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1981년도에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이 정권을 잡은 기간 내에 유일하게 잘하신 거는 이겁니다. 81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정을 해서 서민들을 위한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잠깐 보면 이런 거죠. 좀 밑에 내려놔야겠네. 여기가 이런 데 많지? 제 거를 꺼내야 되겠네. 디자인 갖다 내려놓고. 막걸리네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들어온 게 1981년도에 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들어온 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라는 제도를 이때 만들어낸 겁니다. 민법의 임대차 쪽에 무슨 뭐 전입신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민법 임대차 조문에 확정일자 얘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입신고를 했을 때 세입자가 계약서를 쓰고 나서 전입신고했을 때 이때 이길 0시에 그 다음 날입니다. 이길 0시에 대항력을 발생한다. 그러니까 임대차 등기한 것과 똑같은 대항력을 주겠다는 거죠. 전입신고는 자기 혼자 가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은 당일날은 아니고요. 이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 걸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문화시켰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확정일자는 제도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확정일자 찍으면 우선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중에 이제 이 집이 만약에 이제 내가 세입자로 들어갔는데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입신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습니다. 소액임차인. 이제 이것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표를 짜보면 배당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거 국세 다 빼고요. 저희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 거니까 경매 넘어가서 낙찰됐을 때 배당을 해줄 때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배당을 해주고 두 번째 배당을 해주는 게 뭔가 하면은 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당권, 두 번째 전세권, 세 번째 가등기 담보 가등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입니다.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경매로 넘어갔을 때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세입자로 들어갔을 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요건에 적합하면은 받는데 여기서 못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보증금 1억을 넣는데 여기서 3,4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럼 못 받은 돈이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순위가 매겨져요. 저당권 등기한 날짜, 전세권 등기한 날짜, 담보가등기 등기한 날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은 확정일자 찍은 날짜 이걸로 우선순위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찍은 놈이 1등이고요. 그 다음 날짜가 2등 등기한 날짜가 그럼 확정일자를 맨 앞에 찍었다. 그럼 얘가 1등이 되는 거예요. 배당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찍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확정일자를 찍으면 이 우선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논리거든요. 자 이제 민법 한번 보세요. 책 교재 한번 보세요. 자 민법 621조 금방 임대차 등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조 나와 있고요. 2조 그렇고 3조를 보십시오. 3조 대항력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건물주가 밖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못 나가겠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힘 이게 대항력이라는 거죠. 3조 1항에 보면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갈 때 전입신고 꼭 하라는 얘기가 이겁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고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죠. 이길 0시부터입니다. 당일날이 아니고요. 전입신고를 오늘 했으면은 내일
0시부터 내가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입신고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몇 조를 보시는가 하면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죠. 3페이지에 보면은 8조. 자, 오늘은 뭐 시간이 짧고 지금 문을 닫아서 듣기도 하기 때문에 8조까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에 관련된 조문입니다. 1항을 보면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건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제3조 1항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여기서 3조 1항은 아까 전입신고하고 이사 들어간 거 있죠, 그죠? 예, 전입신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8조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이 저당권이 설정돼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영세한 세입자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근데 저당권이 있고 예를 들어 저당권 등기가 되고 그 이후에 전입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등기부를 떼보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이에요. 근데 내가 그게 세입자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저당권자가 나중에 돈을 못 받으면 경매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입신고는 나중에 했잖아요.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다 하더라도 영세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으로 요만큼은 영순위로 얘한테 준다. 이게 배당을 해준다. 이게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프린트물 추가로 하나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표에 따라서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이렇게 되어 있고 넘어가 보세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얼마인가 보면 그 다음 장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한 장 넘겨보셔요. 예. 거기 2018년 두 번째 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2018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 서울특별시가 얼마입니까?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일 때에는 3,700까지는 무조건 영순위로 니한테 배당을 해주겠다. 이것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내가 아파트에 갔다가 내가 세입자로 들어갔는데 내가 보증금 1억을 넣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건물주가 건저당에 대해서 돈을 못 갚아가지고 건저당 건자인 은행이 경매 집어넣습니다. 근데 건저당이 먼저 들어가 있고 나중에 제가 전입신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순서가 밀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니한테는 얼마입니까? 서울 기준 1억 1천 이하인 경우에는 3,700을 무조건 네가 영순위로 배당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자살 방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못 받으면은 죽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한강에 뛰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데 그보다 늦게 전입신고 돼 있더라도 3,700까지는 무조건 우선적으로 영순위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3,700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럼 3,700을 영순위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서 저당권 등기가 먼저 돼 있잖아요. 저당권 등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들어갔거든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그때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선변제권 싸움에서는 1등이 누군가 하면 저당권이 먼저 저당권 등기가 돼 있고요. 등기부에. 두 번째 이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늦게 찍었잖아요. 그럼 이 순서대로 또 남는 돈에 대해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700원 영순위로 무조건 빼주고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못 받았습니까? 아까 1억 원을 보증금을 넣었죠. 6,300원 못 받았잖아요, 지금. 3,700원 영순위로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무조건 내 거고. 6,300을 못 받았는데 6,300을 여기 우선변제권 싸움에 가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저당권 등기가 선순위잖아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내가 나중에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이제 배당을 받고 100% 배당을 받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다음 순서로 내가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정일자를 안 찍었잖아요. 그럼 이 6,300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면서도 안내할 때도 저도 항상 그러거든요. 이제 세입자가 오면은 저도 이제 경력이 좀 됐으니까요. 부동산도 반드시 전입신고 하시고 그다음 확정일자 바로 찍으시라고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해줍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는 받을지 몰라도 못 받은 이 6,300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가서 추가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당권이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당신은 후순위로 밀리는데 그래도 경매 들어가서 저당권자가 다 받고 나서 남는 돈 있으면 당신한테 떨어지니까 반드시 확정일자 찍은 나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저당권이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
그러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으면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도 받고 내가 저당권보다 내가 먼저 확정일자 찍었잖아요. 그럼 내가 1순위로 여기서 받는 겁니다. 그럼 다 받을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안내할 때는 반드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법조문에 나오는데 전입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서 경매 등기가 되잖아요. 경매에 들어간다고 경매 개시 등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세입자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세입자가 들어가 살다가 이것이 건전항권자가 열받으니까 경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촉탁에 의해서 등기부에 경매 들어간다고 임의 경매 들어간다, 강제 경매 들어간다 이렇게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얘기죠? 보통 전입신고 하라고 하면 그냥 하세요. 보면은 대충 확정일자 찍으면 바로 찍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제가 파주에서 부동산 할 때 이렇게 커플이 오셨는데 중년 커플이에요. 나이는 40대 후반이시고 안내를 다 해서 설명을 다 했어요. 반드시 전입신고 하셔야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반드시 찍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커플이 말씀하시기를 꼭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부부가 아니에요. 세컨하우스를 지금 구하는 중인데 앞만 봐도 이 세컨하우스를 구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가정이 있으신 분 같아요. 제가 앞만 봐도. 그리고 이제 그 오피스텔을 제가 얻어줬는데 보증금이 500이었거든요. 500만 원을 임대인한테 직접 붙이면 되잖아요. 500만 원을 당일날 현찰로 500만 원을 만 원짜리 500장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왜 이러시냐 그러니까 네가 입금 좀 해라는 거예요. 아니 직접 하시죠 왜 그러시냐고. 기록도 정확하게 남지 않냐고. 입금했던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당신들이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귀찮대요. 아니 에이팅기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귀찮대요. 저기 사장님 좀 해주세요. 감이 잡히는 거죠. 자기들 신분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고 그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제가 인마이 포켓하고 제 통장에 있는 500을 그냥 계좌이체 시켰죠. 그 임대인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분들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임대인은. 그래서 이거 500을 대신 제가 입금하는데 입금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감이 잡히죠, 그죠? 어떤 분들이 이제. 그래서 또 얘기를 했어요. 전입신고 하셔야 나중에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고 확정일자 찍어야 우선변제권 싸움에 들어가서 순위 다툼을 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귀찮다는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해준 얘기가 뭔가 하면 이거죠. 뭐 좋은데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은 경매 개시등기, 임의 경매가 됐든 강제 경매가 됐든 경매 들어간다고 등기부에 기재되기 하루 전에라도 전입신고 하셔야 된다. 그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귀찮으시니까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뭔가 이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이상한 분위기가 뭐 소문도 떠들 거 아닙니까? 그런 세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경매 개시등기 되기 하루 전에는 전입신고를 하시면 이 보호를 다 받습니다. 요 얘기까지 해줬죠. 그래서 이걸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바로 찍으면 가장 좋은 거고요. 만약에 이제 바빠서 전입신고를 못했다 하더라도 경매 들어가기 하루 전에만 전입신고 하시면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바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그 강의 잘 들었고요. 그 확정신고라는 게 전입신고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그 제도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자동으로 안 됩니다. 그럼 확정신고도 따로 해야 됩니다. 계약서 들고 가서요. 신분증 내밀고 전입신고하고 옆에 창구에 보면 확정일자 받는 데가 따로 있어요. 주민센터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동사무소 가시면요. 전입신고를 여기서 받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들고 이쪽으로 하고 확정일자 따로 받습니다.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거 같은데. 법원에서도 해줘요. 네? 법원에서도 해줘요. 이건 동사무소. 뭐 법원에 그렇죠. 네. 법원에서도 해줘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제 동사무소가 제일 편하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전입신고하고 확정 현행법 시스템화에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보증금은 요 금액 아래로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안 해주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 1억 1천 이하에 3,700까지 보호를 받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동산을 한다. 근데 보증금을 1억 2천을 들고 와요. 그럼 1억 2천을 들고 오면 제가 이걸 딱 내밀면서 1억 1천이 돼야 이게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고 1억 1천이 넘어서면 소액임차인 보호를 못 받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둘이 앉혀놓고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앉혀놓고 합의보라 그래요. 1억 1천으로 맞추세요. 그런데 건물주는 1억 2천 받고 싶다는 얘기죠. 1,000만 원 더 받고 싶어요. 그럼 그거는 환산해가지고 월세로 돌려서 조금 더 몇만 원 더 얹어주면 될 거 아니냐. 월세로 환산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맞춰요. 중개사들은 이 액수를 맞춥니다. 맞춰야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입신고하라고 이 얘기해요. 금액 안 맞춘 보증금은 계약 소액임차인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보호는 못 받아요. 근데 확진일자를 찍으면은 여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순위로는 여기 우선 면제권 싸면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보증금은 이거에 맞춰서 다 예, 하는 예, 게 예, 예, 상식적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전세가 막 8억, 9억, 10억 이렇잖아요. 이거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못 받아. 이게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1억 인천 안쪽이 아니잖아요. 아예 못 받아요. 못 받는데 어쨌든 전입신고하고 확진일자를 찍어야 나중에 우선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때 이때 이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를 떼보고 저당권이 있냐 없냐 그거부터 봐요. 저당권이 없어야 여기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저당권이 1순위잖아요. 저당권이 100% 다 받고 남는 게 있어야 확진일자 찍은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거든요. 근데 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뭐 10몇 억이 저당권 들어왔다. 그러면 경매 넘어갔을 때 이게 남는 게 있겠습니까? 후순위니까.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를 항상 먼저 떼보는 거죠. 저당권이 있냐 없냐 그거부터 본다는 거예요. 예. 예, 말씀하시죠. 아마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런 내용 저도 오늘 처음 알았으니까 예. 잘 모를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제 전세 들어갈 때 있잖아. 우리 큰아이가 지금 그런데 전세 들어갈 때 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아파트에 저당권이 잡혀 있으면 등기부를 떼보니까 저당권이 들어와 있다. 예. 이제 그 피하는 게 가능이 낫겠네요. 일단 피하는 게 맞는데요. 그 저당권 액수를 보셔야 돼요. 아, 예를 들어서 그 오피스텔이 10억짜리다. 시가가 10억짜리인데 건저당이 1억만 들어와 있다. 그러면 뭐 고민 안 해도 되죠. 그 정도는. 경매로 넘어가도 저당권자가 1억 빼가고 그게 아무리 떨어져도 뭐 반값이 하나 떨어지겠습니까? 경매로 넘어가서 유찰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5억 정도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5억 중에서 5억이 낙찰대금이 들어오면 5억 중에서 저당권자한테 1억을 주잖아요. 1억 주고 남는 거는 그 밑에 확진자 찍었으면은 그 밑에 순위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의 가격하고 저당권 들어온 액수를 비교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건물 시세가 10억짜리 건물인데 저당권이 8억이 들어왔다. 그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경매로 넘어가서 만약에 유찰되면 5억까지도 떨어지거든요. 그럼 선순위 저당권자가 5억을 받고 그 저당권자도 3억을 못 받았잖아요. 그 다음 순위로 내가 확정일자를 찍게 될 텐데 나는 받는 게 빵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시세하고 저당권 들어온 액수를 비교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집주인 보통 계약을 네. 집주인이 네. 그 당일날 상한 말소합니다 이거를 달아요. 물론 이제 계약서에다가 네. 계약서 특약사항이 특약이 이렇게 넣는 있어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입철 그러니까 전입 들어가는 날, 이사 들어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주하는 날, 세입자가 들어가는 날까지 이 저당권은 말소한다. 말소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빚을 갚으라는 얘기죠. 그 전에 그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해요. 네, 네. 왜냐면은 그래서 만약에 담보대출 없는 집이 없어요. 만약에 그 특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란다 이렇게 무효입니다. 단서를 달아야 되는 거죠. 다 예, 그렇게 이제 그 대부분 특약서는 지키죠. 다 지키죠. 아니 전세 자금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이제 말소하죠. 말소해라. 예. 그런 돈으로. 예. 그렇지. 그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을 거의 10명에 9명 받는데 임대인한테 아침 9시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그러면은 그 중개사나 대출 상담사가 집주인이랑 같이 은행을 가서 확인을 해야지 돼요. 등기 그렇게. 저당권 말소. 말소가 됐는지 안 그렇죠. 그 조건을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월세는 그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거의 들어가는데 100% 1억 1천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보증금. 그렇죠. 그리고 전세는 당일날 기타 특약사항의 말소 조건을 들어가요. 그리고 이 전입신고를 여기 했으면요. 계약기간 도중에 전입신고 절대 빼면 안 됩니다. 빼면 절대 안 돼요. 이 빼면은 대항력 날아갑니다. 전입신고를 해서 나중에 중간에 2년짜리 계약인데 전입신고 했는데 그럼 대항력 발생을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1년 정도 돼가지고 내가 딴 데 잠깐 갔다 왔는데 이게 전출을 했어요. 그럼 다시 전입신고 하잖아요. 그럼 다시 전입신고한 날짜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저당권이 중간에 들어왔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돼. 절대 근데 이거 빼면 안 돼. 가족을 한 명 남겨도 되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잖아요. 예,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